김종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4.19 혁명일. 네, 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합의 추대해준다면 당대표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표현도 거침없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들어주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원내제 일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으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대로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족을 하고 내가 해줘야 할 소임은 다 해주지 않았냐. 여기에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은 셀프입니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셀프 공천에 이어서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 본인도 합의 추대해준다면 나도 당대표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부르고 더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면서 합의 추대? 그것은 100%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 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는 앞서 소개한 대로 더민주의 일당, 이건 내 덕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정청래 의원은 당신 때문에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말았다, 이 정도밖에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설문을 붙여봤습니다. 91%는 정청래 의원 주장대로 더 큰 승리의 걸림돌이었다라고 한 반면에 김종인이 있었기에 승리했다라는 입장은 9%에 불과했습니다.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서 4,065명이 오늘 새벽 3시 45분까지 참여한 결과입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초반에 도움이 됐다가 컷오프, 그리고 비례 공천 이후 말아먹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김종인 셀프 공천, 이 순간부터 본색이 드러났고 국민의당에게 어부지리까지 선사했다, 이런 견해 있었습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정체성이 없다, 당원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세상에 비례 안 준다고 선거 와중에 배째라, 이렇게 나오다니. 자기 꿈이라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도 명분도 필요 없는 것처럼 행사했다. 이런 사람이 정책을 올바르게 펼칠지 의심스럽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면 오만과 독선의 김종인에겐 딸랑이, 비대위와 홍창선이 있었겠죠. 아무리 봐도 김종인 씨는 과대 포장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절차적으로는 독재를 일삼으니까요.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모습을 원하는 일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이 전열을 가다듬기는커녕 더 깊은 내홍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 문제, 그리고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둘러싼 개파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 그 소임을 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의 호라는 것이 성남 민심의 파도에 맞아서 좌초됐는데 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 키라도 잡고 있어야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온 적폐를 과감하게 타파하겠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하는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정치바와의 라이브 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은 경쟁할 수 있는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 저도 그 선수 중에 하나이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13 총선 때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위반해 공천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위법 행위를 선관위가 시정하지 않고 묵인 방치해서 원고 즉 자신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 씨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변희재 씨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박원순 시장에게 하루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008년 이래 3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분양 시장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의 여파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 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 주택 거래량 증가, 봄을 맞아 이사철 주택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봄철 분양 물량 계약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20대 총선 결과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6분 동안 모두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총선 결과와 관련된 언급은 43초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3문장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국회 심판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야당 심판을 촉구해왔던 것에 비하면 언급 회피나 다름없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선거 직전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13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면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협의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 공격에 할애한 바 있었지요. 어제 발언은 진실된 사과나 반성이 없었고 청와대 책임론도 비켜갔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육성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박근혜 대통령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력을 잃어버리고 새마저도 위축된 비박계가 과연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선거 책임론 한 중심에 있는 친박이 권세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랬다가는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새누리당 상황을 비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호평받던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이번 100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애청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때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마지막 방송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이거 악화된 민심, 보수 정권에 대한 염증 같은 건 보도가 안 되고 이 의식 자체가 안 된 데다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야당이 또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맘 놓고 싸움질한 거예요. 이 선거 결과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연관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선거 왜 그럼 선거를 여당이 패배했는가? 그건 마치 애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나빠진 거지. 그게 왜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당이 내 거야. 근데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당은 내 게 아니야. 항상 그래왔잖아. 항상 그런 식이죠. 아니 이제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냐 하면 진박을 통해서 여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다시 진박 또는 친박을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는 비박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네, 비박이 그렇게 이제 세력화나 구심에 있어서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안정성은 과거보다는 높아지겠지만은 친박의 주도권은 계속 행사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로 국회의원은 그들이 수적으로도 우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당대표 선거에 그 대의원들이 와서 찍잖아요. 네. 여론조사도 반영을 하고. 이럴 경우에 그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서 국회의원 장악력은 친박이 높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항마가 떴을 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온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 좋은 기회가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좀 합리적인 보수, 어떤 그런 개혁적 보수의 어떤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구체제와 그 일대 혈전을 벌여야 되는.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씨 이번에 날아간 거잖아요, 사실상. 오세훈 씨는 낙선을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 김문수도 그것도 대구에서 낙선 아니에요. 이건 그것도 편차로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승민 씨. 그다음에 거기는 아직 당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당을 시키겠죠, 분명히. 복당을 시키는데. 아니, 복당도 그렇게 박대성 태도가 저러면 복당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부에 굉장히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야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친박이 다시 당을 장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아니라 박이 직접 장악을.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무리가 박이 퇴임, 심지어는 집권 후반뿐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이 당은 내 거다라는 그러면서 그 당의 지분들을 확보해서 사실상 당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일종의 수렴청정 비슷한 식으로 한국 정치에 계속 영향을 끼치려는 그 그릇된 욕망이 그 뭐랄까 이런 선거 참패를 낳은 거거든요. 네. 최경환 의원이 총선 패배의 하여튼 그 주된 책임을 져야 될 5인방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대표 출마를 할 경우에 무혈 입성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든 나오게 되면 좀 강력한 응징력을 가지리라고 봐요.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비박이 당권을 잡아도 이제 새누리당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친박이 잡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친박이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지 경쟁력이 없으니까.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혹시 들으시면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야, 이거 차기 후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이제 반기문을 영입한다 그러는데 올해 신문 보니까 반기문도 날아갔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분은 뭐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셨더구만.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앉아가지고. 아니 외교부 공무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미국 망명하고 있을 때 귀국할 때잖아요. 1985년 2.12 총선 앞두고 귀국할 때인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30년 지나서 외교부 기밀문서가 봉인 해제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연수 중이었더라고. 그 연수 중이니까 그 업무를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 지도 교수하고 등등 하버드의 교수들이 미국 정계하고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서명해서 김대중 씨의 귀국 안전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거를 대사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꼰지는 거잖아. 예, 그게 지금 문서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과잉충성한 거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 북미국에서 승승장구 거듭해가지고 외교부 장관까지 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건데 이거는 상당히 도덕성 논란이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당장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봐요. 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 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유승민 의원은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으로 보면 복당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복당을 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예. 이런 인식이 새누리당 당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때만 유승민 씨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객관적 상황은 지금 그 상황으로 갔어요. 예, 필요 조건은. 근데 저는 폭망이 아니라 더 망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깨고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그 문제예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대통령의 발언이 겉보기에는 영혼 없는 그냥 의례적인 발언처럼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나는 변하지 않았다예요. 굳은 의지의 표명이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 상황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혼미한 진짜 혼미하네. 예. 예. 이거 뭐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보통 이러면 누구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기는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아예. 그리고 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니 정권 재창출을. 그렇죠. 예. 선거 여왕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요번에 선거 여왕이 얼마나 선거 여왕인지 잘 보여줬잖아. 요번에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우리가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표가 뚝뚝 떨어질 거라고. 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제기하는 선거 책임 5인방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남 얘기로 치부했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공천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자신은 공천과 관련해 역할을 한 게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당권 도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 말입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분은 지금 오히려 김종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같아요. 예. 광주행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행을 해방하지 않았다면 또 비례대표 파동이 없었다면 시스템 공천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과반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나마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보인 진정성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 자신의 세계에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인생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저는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어떤 정청래 의원 파동권이라든가 비례대표 파동권 이런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100%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진실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심공천 전행 휘두른 5인방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글쎄요, 그분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과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공방이 옮겨붙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실 부분은 근데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이도를 김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박사와 함께 찾았습니다. 한편 김종인 대표와 일부 호남 당선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이어진 행보라서 주목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남 순천의 지역구 사무소를 두고 당내 경선을 치른 바 있는 김광진 의원이 SNS에서 김홍걸 문재인의 투입이 너무 늦어져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호남 선거 패배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 책임론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어제 방송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진 의원께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김홍걸 광주 전남 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의 투입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 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게 결정적인 패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야 저희 당에 대한 사랑을 회초리를 좀 따끔하게 드신 것이 더 컸고요. 네. 다만 호남 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큰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가 이제 공개돼서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방문 시기에
저희 당의 지지율도 올라갔고 네. 또 국민의당이 그만큼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도 보여지는 것인데 사실 이슈를 타거나 아니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다가갔습니다만 너무 늦게 이제 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층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에는 좋지 않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다녀간 이후에 지지도가 떨어져서 내리막길을 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인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실제 민심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광주나 호남의 분들을 만나서 찾아가 보시면 그 인식은 사실관계랑은 좀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호남 투입이 늦었다. 이게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원인 제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김종인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 유세를 처음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를 했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판단은 착오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신 것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호남의 정치를 버려두고 나서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호남에서 저희가 광주 전남 18석 중에 1석밖에 못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패배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호남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복귀를 해봐야 될 것이고 전략 전술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의를 개표해 보고서야 알았던 한 발 늦는 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각하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거야? 비록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랬는데, 야 환아, 니네 누나는 그게 뭐냐? 민의를 알았다?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민의를 알았다고 하지. 그러면은 민의를 먹었다고 해?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무한 책임이야. 누군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져도 대통령이라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왜 그 돌부리를 안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제 과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기다. 그러면 각하가 어제 이랬으면 어땠을까? 자, 새누리당 승리의 돌뿌리가 되는 무를 진작에 치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 지지율이 확 올라갈 기다. 내가 유승민이한테 부러운 게 뭔지 아나? 걔가 갑자기 대선 주자가 된 게 딴 게 아니야. 네 누나가 유승민이한테 배신자라고 한 거 그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걔가 대선 주자가 된 거야.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싶다. 그래야 대선 주자 1위 자리 회복하지 않겠어? 닥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 누구 좋으라고? 우리 친박은 당신 지지 선언을 할까 해. 우리 친박의 지지 후보가 돼줘. 우리도 대안이 없잖아. 김대중 사찰한 건으로 반기문 날라갔지. 오세훈 저렇게 산송장이 됐지. 한때 친박의 좌장이었던 이제 돌아와. 당신밖에 없다고. 닥쳐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야 행여나 물귀신 작전 쓰면 죽는다. 이젠 나를 욕하라고, 나를 쫓아내라고 새끼들은 늘 그랬잖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레임덕이군요. 닥쳐! 사회자, 너는 상갓집에다가 화환을 보내냐? 이 폐륜아야! 니도 낙선돼서 그 족같은 기분을 알 거 아이가? 그런데 화환을 보내? 그러면은 조화를 보냈어야 했나요? 근조 이렇게 말이죠. 야 사회자, 근데 종편에서 전해달라고 하더라. 4.16의 방송 때 얼기 없었는데 고마웠다고. 5.18 이때도 애매하니까 뭐 하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사회자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이거 놀고들 계셔. 자, 퀴즈 문제나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이 잇따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언론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것이 깨어났다라는 관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모여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컫는 말이죠.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활화산 분포 모양이 원과 비슷해서 이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ring of fire입니다. 자, ring of fire.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벌써 fire라는 말이 나왔잖아. 보나 마나 정답은 이거지. 정답은 쉬운 해고. 그 파이어, 해고할 때 파이어는 뒤에 D가 하나 더 붙죠. 네, 틀렸습니다. 이 새끼. 이 새끼는 내쫓기만 해봤지 어디 내쫓겨 봤어야 말이지. 이제만을 날린 당신이야말로 해고를 알아? 야 환아, 유승민이를 안 날렸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유승민 끔찍이도 위하네. 유승민이하고 대권 후보 단일화했어? 야 환아, 만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울산에서 2군데나 종북정당 출신이 된 거 그 이유를 몰라? 지금이라도 쉬운 해고인지 뭔지 접어라. 그러다가 우리가 해고당하게 생겼어.
쉬운 해고 때문에 민심에 지진이 났다고 이 새끼야. 알아들어? 어이 뭐 어쩌냐? 당신도 알잖아. 누나 성과를. 뭐 하긴 뭐 총선에서 지고도 계속 달리다가 부마 사태가 발생했지. 그리고 뭐 12.6으로 끝나지 않았냐. 누나 아빠가. 닥쳐. 12.6이 왜 나와? 우리 누나는 안 가에 안 가. 씨바스리가도 안 드신다고. 화나 5.16으로 흥해서 12.6으로 망하고 51.6%로 당선돼서 4.16으로 망한 니네 누나 아빠다. 6 조심해라. 6값 떨지 말고 이 새끼야. 뭐 당신도 지진이 났어? 해골에. 지진은 일본에서 났는데 왜 무의 해골에서도 지진이 났을까? 일본이라서. 닥쳐 이 새끼야. 자, 정답 모르십니까?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불의 고기. 불의 고기. 불고기가 땡기는데? 야, 너 불고기 안 좋아하냐? 사회자. 네, 저는 꽃으로 만든 화전 좋아합니다. 그 꽃을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 떼어다가 화전 부쳐 먹지.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비웃지 마.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정답 맞히시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 책은 삼성전자가 망하길 바라는 책은 물론 아닙니다. 삼성전자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슈페터가 말한 대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 해법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달봉꼬라지님 정답 동거차도 맞히셨습니다. 작년부터 제주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제주의 4월은 들판의 꽃도 바다도 너무 예쁩니다. 이곳에 오려고 들뜬 마음으로 배에 올랐을 사고 직후에 구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주에 사는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에도 꼭 피해자분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KHKHEAD 네, 이런 필명 쓰시는 분 정답 동거차도 맞히셨습니다. 어젠 하루 종일 눈물만 나더군요. 별이 된 아이들.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자위하는 것은 제가 사는 동네가 박주민 변호사를 국회에 입성시켰다는 점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세월이 흘러가도 돌아오는 4.16에는 눈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만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새벽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은 동거차도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27살 청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두 번째인데 제가 지역구에서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아 너무나 기쁩니다. 지역구 후보는 2번, 정당은 4번으로 전략투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5명의 야당 후보가 당선돼 야도 부산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다는 점, 이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민심을 잘 읽고 그 민심을 당당하게 대변하는 선명 야당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항상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제 프로그램을 듣다가 책 소개를 듣고 읽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지나고 처음 이번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예, 지금 총선 닷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예. 너무 늦었죠. 예. 너무 늦었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예. 예,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혁신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일단 뭐 민심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빵 터졌는데요. 아,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지 정녕 몰랐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서야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꼭 여론조사 해봐야 합니까? 보면 아는 거죠. 예. 예,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뭐 본인에게 어떤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평가하는 거리두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형적이네요. 예, 야당과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의 이야기는 핵심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총선 직전까지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야당 심판론 계속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어제 처음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5분 정도 됐는데 예. 43초 정도만 총선 결과를 언급했고요. 그 나머지는 뭐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류의 정면 돌파 의지를 훨씬 많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협력이란 얘기는 그냥 진짜 마지못해 한 얘기라는 느낌, 저의 개인적 느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비서실하고 내각의 인적 쇄신 관련해서도 전혀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어요. 신임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애매모호한 그 논평을 냈어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소야대는 민심의 질척이자 준엄한 경고다. 대통령도 밝혔듯이 국회와 정부는 긴밀히 협력해서 경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하나마나한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통령 논평을 세게 받기가 시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밑바닥 당심은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뭐 수도권에서 한 낙선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 인식이 너무 한가하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노근 씨는 아닙니까? 아닐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예. 거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총선 직후인 14,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 금요일이죠. 예. 전국 성인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 했는데요. 예. 국정 수행 지지율 31.5%. 이건 지금 선거 전 지지율, 그러니까 일주일 전 지지율 조사에 비교해보면 8.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3년 2개월 동안 리얼미터가 계속 정례 조사를 해왔는데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치? 예, 수치 자체를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경향은 충분히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한 거고, 재미있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7.5%포인트 빠졌고요. 그래서 과반이 붕괴됐습니다. 48.8% 나왔고요. 이번 총선의 그 최대 이변, 부산, 경남, 울산 9석의
야당이 가져갔는데요. 예. 16.1%포인트 빠져서 전국 평균보다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숫자상으로 낮습니다. 31% 나왔거든요. 야도가 복원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그 수치가 나왔고요. 약간 이 TK 중심의 그 극우 보수 정당에 대해서 PK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또 뭐 60대 이상 지지율도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68.4%에서 56.2%로 떨어졌어요. 예. 뭐 12%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데 예.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급락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등에 올랐습니다. 상당히 처음으로 30.4% 나왔고요. 새누리당이 7.3%포인트 하락해서 27.5%. 그리고 국민의당은 5.4%포인트 올라서 23.9%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더하면 50%를 훌쩍 넘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고, 예. 뭐 새누리당의 2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굉장히 낯선 풍경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아침 발언이 얼마나 안이한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제가 좀 변명하자면은 술을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인적 쇄신을 하자니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사람이 꽤나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적 쇄신 카드 냈다가는 또 청문회에서 지금 여소야대인데 예. 이제는 청문회 통과도 밀어붙이기로 되지도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국무총리도 탈락시킬 수 있더만요. 보니까 야당이 힘합치면. 그렇죠.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크게 2가지 종류인데 예.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고 예. 국회에 그냥 정치적 검증만 받는 그게 있거든요. 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검증만 받는 것이지 뭐 국회 강제권은 없고요. 예. 일부 대법관 그리고 일부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국회에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의가 필요한 직은 지금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반대하면 뭐 형식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임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 이거 뭐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고심 끝에 국회를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없을지. 아니 제가 봐도 수가 안 보이는데요. 사실 예. 전공법으로 가면 수가 왜 없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폭넓게 만나고 양보할 거야.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가면서 정치를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많은데 예. 분명히 길이 있죠. 본인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런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을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의 방향이 틀렸으니까 수정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도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인식이 굉장히 아니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요. 저러다가 네. 무리수 쓰다가 또 개망신 한번 당할 겁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죠. 그 정도에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근데 쉽게들 얘기를 못 하던데 요즘은 열심히들 하더군요, 다들. 예,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렇죠. 느끼는 건지 여하간. 자, 다음 뉴스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그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예. 3당 원내대표가 만났고 이제 뭐 아직 19대 국회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3당이 이제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국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회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그동안은 뭐 양당 체제였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출입기자가 어제 국회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 국회 그 원내대표실 앞이 인산이네더라고요. 세 당 출입기자들이 다 국회로 몰려오다 보니까 예. 정말 발디딜 틈 없는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풍경인 것 같고요. 예. 그 정의화 국회의장 주제로 이제 19대 국회가 한 달 남았으니까 이동안 뭐 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네. 예. 거기에서도 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모임 결과를 브리핑하는 역할도 국민의당이 맡았고 지금 국민의당의 역할이 쏠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당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열기로 했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법안도 협의를 할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협의 대상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 있는데. 예, 국회의장이 논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예.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그래 개정하자 이런 입장일 것 같고 말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그 180석이 안 되잖아요. 어느 당하고 합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국민의당도 국회 선진화법 고치자 이럴 텐데, 근데 지금 19대는 여전히 이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또 새누리당은 또 개정하자고 또 그렇게 그 헌법소원까지 냈으니까 이 뭐 지금 입장에서 그렇죠. 선거에서 졌다고 또 이렇게 또 바꾸는 것도 꼴이 참 우습고 말이죠. 예. 예. 그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단 19대 국회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요. 예. 그래야지 20대 국회가 시작할 때 이 논란 없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변론으로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긴 할 텐데 예.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중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꽤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제가 지금 디테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기억에는 예. 그 180석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직권상정 그 관련된 부분을 조금 터주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의장이 재량껏 상정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것도 있고요. 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 외에 그 18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경우의 수를 열어주는 방향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세한 예. 내용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으로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해서 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 법안을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세월호 특별법도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태도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더더욱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뭐 우선적으로 다룬다거나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정당도 지금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19대는 아니지만, 19대에서는 아니지만, 예. 그런 상황이고, 각 당이 지금 마지막 19대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력 법안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한 달간 협의를 해서 통과시킬 건 좀 통과시키자. 이 정도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설거지는 하셔야지. 설거지는 하고 또 새 시대에 또 첫 차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나머지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경총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자, 양대 지침 가이드북을 발행해서 이걸 배포하겠다. 네. 이 양대 지침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셔야겠는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하기보다는 일요일에 하는 게 조금 부드러웠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7일에 그 공정인사 취업규칙 양대 지침과 관련한 경영계 가이드북을 발간을 해서 회원사들에게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참 정말 만만치 않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끝난 이 와중에도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정부가 자기 편이다라는 깡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막 나가보자라는 건지 제가 좀 사실은 굉장히 아리송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지금도 자기들 편 맞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저희 당시에는 이제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먼 옛날 이야기여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양대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름으로는 공정인사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쉬운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을 뜯어 고치는 건 난망하니까, 작년도 연말에 이기권 장관이 나와서 아예 그냥 행정부 지침으로 해버리겠다. 그래서 양대 지침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든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예. 근로자들이 불리하게끔 취업 규칙을 바꿀 때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통과가 되면 노동조합의 동의는 뭐 여시나 바꿔 먹어라,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였죠. 쉽게 얘기해서 네. 쉬운 해고군요, 이 양대 지침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안 되니 이제 이건 장관이 그 정부 지침으로 발표를 했었던 거였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부터요, 작년에부터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정부가 자기 멋대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법령을 위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인자 지침 같은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결여돼 있다. 또는 근무 성적이 굉장히 부진하다. 이럴 경우에 사측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해버리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해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징계 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해고나 아니면은 정리 해고, 경영이 안 좋았을 때 이 두 가지 해고 빼고 나면 근무 성과가 안 좋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근로기준법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침을 믿고 기업들이 근무 성적이 안 좋아서 해고를 시켰다. 이건 바로 소송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이건 백발백중 노동자들이 이깁니다. 예. 근로기준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주장에는 지침에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노동자의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회사들이 이 지침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버렸다. 이러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적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양대 지침을 따라서 해버리면 이것도 소송 대상입니다. 이거 해버리면 무조건 이 경영계가 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이걸 왜 정부가 밀어붙였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와중에도 경총이 이걸 가이드북을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회원사들에게 뿌릴 정도로 이 애착을 가지고 있냐면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고 한번 해보고 취업규칙도 바꿔볼게. 그러면 너희들 줄소송 해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어찌됐건 한 군데 두 군데라도 개선의 여지, 판례를 남길 여지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송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이기원 장관과 박근혜 정부가 노렸던 건 이거였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시켜라. 그러면 어차피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화가 될 테니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속셈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정치 쟁점화를 해봐야 이건 뭐 국회에서 바로 제동이 걸릴 겁니다. 실제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처가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불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을 검토를 하고 행정기관장에게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대 지침이 너무나 뻔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동을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경총이 이렇게 나선 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하여튼 무대뽀를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사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검사와의 대화 때 한번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면 뭐 이쯤 되면 진짜 한번 해보자는 막가자는 얘기죠. 예. 진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네, 제가 그
혹시 기회가 닿으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양대지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 5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노동학법들이요. 그리고 이제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동법이 지금 국민의당의 스탠스에 따라서 3개 법안이 먼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뭐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나쁜 일이다라고 볼 만한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국민의당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고 뭐 레임덕이 아니라 대두덕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였었던 노동학법이나 양대지침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문화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경영계가 경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작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보고 넘어가거나 혹여 뭐라 그럴까요? 좀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예. 얘네들은 이 여론을 다시 기만하고, 민심을 거르는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예.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 매우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취감을 높여라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EBS 프로그램 중에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예. 그 3살짜리 아이들한테 퍼즐 조각을 이렇게 몇 개를 줍니다. 맞춰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관찰을 하면 아이들이 못 맞추죠. 3살짜리들이요. 이렇게 잘 못 맞추고 있으면 이 부모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맞출 때까지. 그리고 한 부류는 아이가 못 맞추면 답답하니까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면 아이가 빨리 맞추겠죠. 아무래도 빨리 맞추고. 그다음에 안 가르쳐 준 아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블록을 맞추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두 부류의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엄마가 가르쳐준 아이보다 엄마가 안 가르쳐주고 아이 스스로 하게 놔둔 그 아이가 자존감, 성취감,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인간의 성취감이라는 건 사실 사람을 굉장히 진보시키는 동력이거든요. 예. 내가 해냈다 이런 예. 마음이요. 그게 아이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쉽게 안내를 해줘서 얻는 성취보다 자꾸 시도하고 자꾸 실패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데 이걸 끝내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면 그 성취감이 그 사람을 되게 발전시킨다는 게 아동심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총선 결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취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기고 있었는데 예. 또 이겼으면은 이렇게 성취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스스로가 발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지고 있고 절망스러웠는데도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했을 때 얻은 이 성취감이 저 자신의 정치의식을 저는 너무 발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표의 소중함, 그리고 국민들의 대의, 민중들의 힘,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진짜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이 성취감이 자기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성취했는데 경총이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쳤는데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게 되고 양대지침이 경영 이 가이드북이 발간된 대로 몇 개 기업들이 실행을 해보고 불소송이 걸리고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다시 싸워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얻은 성취감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뒤로 퇴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기적적인 선거 결과가 우리들 국민들 가슴속에 조금 더 강하게 성취감으로 남으려면 이 어차피 법으로도 안 되고 분위기로도 안 되고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마지막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더 한번 쟁점화 시켜보려고 하고 이런 경영계의 시도는 진짜 그야말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든지 쉬운 해고나 아니면은 뭐 취업 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꾼다는 시도를 할 경우엔 예. 정말 여론으로 압살을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를 못할 정도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성취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서 마음에 와 닿아야 우리의 성취가 진짜 성취가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의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경총이 이 지난 주말에 그 시도했던 말도 안 되는 이 도발이 한국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경영계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런 이 좀 그 주제 파악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최근 몇 년처럼 종편들이 그렇게 분탕질 치면 제가 조금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예. 제 고향도 있는데 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예. 그런 성취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 역사가 조금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 프랑스 68 혁명이요. 네. 프랑스 대혁명 뭐 수세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루이 16세의 목을 네. 이렇게 두동강 낸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억이 프랑스의 튼튼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하나 더 광주 문화방송이 있습니다. 광주 MBC. 네. 여기는요 도저히 MBC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가요? 공정보도,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시국 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보도가 뭐 거의 JTBC와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의 그런 칼날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광주 MBC가 5.18 때 불탔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어떤 교훈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뭐 재계라든지 언론계, 보수 언론계, 여전히 자기들이 주류고 뭐 정권이 뭐 바뀌든 말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류 메인스트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 빨리 벗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이완배 기자님 브리핑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마트가 사과를 했네요. 근데 이 사과 진정성이 있는지 사실 이완배 기자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진정성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말씀도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오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우리한테 해야지 왜 검찰에다 하냐. 뭐 이런 격한 반응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뭐 사건 내막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이제 어제 오전이죠. 11시에 그 자체 브랜드 보통 PB라고 하는데요.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얽힌 업체가 한 20몇 개 되는데요. 이제 그중 최초로 롯데마트가 가장 먼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최초로 나섰다 이런 걸 부각하는 모양인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가십이지만 흥미로운 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 롯데마트 대표인데 김종인 대표입니다. 이름이 김종인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개 숙인 김종인 대표 이런 뉴스를 보시더라도 그 김종인은 이 김종인이 아닌 다른 김종인입니다. 그 김종인이 고개를 숙인다면은 아마 큰 뉴스일 겁니다. 한 일면에 배치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설마 하고 클릭하실 것 같아서 그 김종인은 이 김종인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요. 5년 전 얘기죠. 딱 5년 전 얘기입니다. 4월에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산부 연이어서 쭉쭉쭉 이게 이어지면서 임산부와 영유아가 목숨을 잃은 분 숫자가 무려 143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병력을 추적을 해보고 결국은 쭉쭉 조사가 되고 했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가습기에 그 물을 자주 갈아넣는 가습기에 액체 살균제를 넣거든요. 예. 근데 이 살균제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이 폐에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확실해졌다는 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검찰이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분배가 됐고요. 3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업체가 이제 영국의 옥시렉직 벤키저라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는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롯데마트 프라이빗 상품이라고 해서 PB 상품이라고 해서 와이즐렉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브랜드거든요. 예. 여기 가습기 살균제가 걸려 있고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도 걸려 있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한 21곳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검찰이 이들 제조사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소환 조사가 1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던 18일에 롯데마트가 11시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사과하고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 보이는 태도인 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장이나 아니면 오너, 신동빈 회장 같은 사람들의 소환을 피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예. 자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과라는 게요. 예. 사과하는 태도도 저는 전혀 수긍이 가질 않더라고요. 이 사과문 전문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처음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이미 같은 용법의 제품들이 2001년 이후 수년간 시중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검찰한테 해명하는, 그렇죠. 소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들이요, 이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예,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안전검사했고, 수년 전부터 사용했을 때 괜찮았는데, 뭔지 모르게 운이 없었어요. 뭐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 반응이, 야, 이게 사과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한 사과냐? 검찰에 한 사과냐? 그리고 실제로 개별 가족들한테는 한 명한테도 사과 안 했다. 그리고 어떻게 검찰 수사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 사과를 내는 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고,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롯데마트는 먼저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제가 따로 소개를 계속 팔로우를 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한국 소비자 운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도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아니 150명 가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참사지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로 큰 참사였는데도요. 이게 지금 우리 소비자 운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미국은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거물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애틀랜틱지가 선정을 한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백인,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소비자 운동의 대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미국에는 그 네이더스 레이더, 그러니까 이제 이 네이더라는 이름을 딴 네이더의 특공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1970년대 이후로 그 수만 명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이 조직에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강도로 소비자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면 랄프 네이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자동차 업체들, 그 거대 자동차 업체들하고 붙어서 결국은 이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 수송관도 건드렸고요. 아기 음식, 살충제, 수은 중독, 전자파, 연금 개혁. 요즘은 은행도 건드리더라고요. 이 네이더 특공대가요. 그래도 실제로 이 네이더 특공대의 활약에 따라서 소비자 상품 안전위원회가 연방기관에 설립이 됩니다. 상품 보증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공정포장 표시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안정법, 식육위생법, 이게 다 네이더 돌격대가 만든 겁니다. 대단한 운동단체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노조가 아닙니다. 네이더 특공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비자 운동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기업들이 네이더 특공대가 한번 떴다고 하면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이 네이더 특공대가 대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소비자 운동이 단순히 반품 운동, 뭐 보상 운동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네이더 특공대의 철학이 이겁니다. 소비자 운동은 곧 정치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비자 운동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업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속여서 팔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왜 소비자들을 착취를 하느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더 많은 이윤을 소비자들을 속여가면서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정부와 권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정부, 의회 권력의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쟁취를 하는 저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정치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더 특공대는 근본적으로 소비자 운동의 정의를 정치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뉴스가 특히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저희 브리핑 2부 조간 브리핑을 들으면서요. 김용민 PD님하고 김프로님하고 나누셨던 대화 중에 표창원 의원께서 그 경찰 국정감사 가는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봐라. 조홍천 의원이 그 사법부 국정감사 하는 걸 상상을 해봐라. 얼마나 기대되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참 이게 되게 공감이 간 겁니다. 단 한 명의 유능한 국회의원의 존재로 그 섹터가 제대로 감시받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소비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 운동의 현주소이거든요. 제가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 좋아하고 저도 바둑이 4급이어서 바둑 좋아하는데 바둑을 내가 절대로 폄훼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둑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그러네요. 바둑 기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는 겁니다. 소비자 운동 출신이 순수 소비자 운동 출신이 없는 거죠. 가습기 문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명을 하나를 발표를 할 직능 대표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한 정당이 녹색당인데요. 슬프게도 녹색당은 원내 정당이 아닌 거죠. 기독자유당만도 못한 득표율. 그렇죠. 3분의 1도 안 되는 득표율을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은,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벌들과의 싸움이고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대표가 없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늘 그 재벌들과 싸울 때 노동운동만으로도 되지 않고 주주운동만으로도 되지 않고 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가 다 한 섹터가 돼서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주주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동자의 대표도 국회에 가 있고 지역운동 하시던 분들도 국회의원에 많이 가 계시는데 소비자를 대표하는 구도는 아직 한국에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소비자운동의 현실이고요.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잘 몰라서 소선거구제가 얼마나 불합리하냐라거나 혹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거나 이까지는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말로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보셨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소비자 운동의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그 여느 적어도 바둑보다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예. 국회에 진출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한 명만 있어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소비자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정치 문제화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대표. 그렇죠.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에는 표절 대표는 또 계신데 그런가요? 그분은 또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 1번도 그렇고 저쪽 어디니까 자유경제원에 뭐 아무개도 저기 예, 그 비례대표 가셨던 예, 비례대표 둘 다 뭐 아주 논문 표절에 아주 뭐 예. 아니 저희 소비자 운동이 최소한 그 표절하신 분들의 권익보다는 훨씬 더 농담이었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경제의 속살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선거 전에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했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그래서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심판하자 국회 심판론 원고를 쓴 비서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심판을 하려거든 야당에게 해야지 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여당을 심판하게 만들어 박동지에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하느냐 하는 강력한 분노의 표시다. 이번 총선을 질래야 질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구도의 선거였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게 야당을 심판해달라라는 연설문 원고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설문을 담당하는 비서진의 이 같은 사려 깊지 못한 행태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따라서 박근혜 동지를 심판한 것이 아니며 아울러 집권당 새누리당이 책임질 일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어제 박근혜 동지가 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라고 말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표를 할 수 있는 어리석은 민의임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것도 죄다.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선거사범 처벌로 거의 준 총선에 가까운 재보선이 있을 때에 야당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는 여전히 앞으로도 끝날까지도 선거의 여왕이며 죽어서도 그 여왕의 지위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 명성에 금이 가게 하는 하극상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치솟는 분노와 정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으로 일벌백계해서 단도대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까지 물어뜯기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오전까지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1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SNS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계를 물러나겠습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아주 간단하다. 저 문재인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광주정신 이어받기에 적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이 말이다. 그런데 정계 은퇴 확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 문재인을 짓씹는 사람들은 정계 은퇴에 포커스를 둔다. 평소 문재인의 진심을 한 번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의 이 말만은 문자주의로 떠받들까? 좀 우습다. 그런데 새 문법도 등장했다.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도덕성과 진정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언론인이 있다. 바로 조선일보 논설주간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문재인이 다른 정치인보다 고매하고 도덕적이다 라는 칭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저 까내리기 바빴다. 근거가 있어도 깠고 없어도 만들어서 깠다. 그런데 문재인을 정계 은퇴시키자고 할 때만 비로소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과 다르지 않는가라는 점을 내세운다. 문재인을 떠높이는 이유는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인 것이니 너무나 속보이지 않는가. 문재인은 무슨 성직자가 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게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좋은 일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현실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공평하다. 정치인에게 약속이 생명 아니냐고 눈을 부라리며 주장할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시민에게는 평생 소감만 보셨어요? 저는 지킬 약속만 골랐습니다. 라고 텔레비전에서 확약하고도 되자 말자 싹 입을 씻은 분이 계심을 환기시켜드린다. 그분은 공약 지킬 만한 권력도 있는데 말이다. 그분에게 약속을 어겼으니 정계 은퇴하라고 먼저 외쳐주는 것이 시간 순서상 맞을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말은 그 수사하기 어쨌든 지지 확보와 확산을 위한 미사여구들이다. 동판에 새길 말씀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의 지지도를 위한 말이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라면서 독촉한다. 누구 좋으라고.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